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간밤에 FOMC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뉴욕 3대 지수는 좀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금리도 하락하다가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결과에 대한 해석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분 모셨습니다.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월에 FOMC 결과 일단 즉각적인 반응은 미증시는 좀 급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금리와 당연히 동결되는 걸 봤었고 3월이냐 5월이냐 7월이냐 뭐 이런 논쟁들 더불어서 이제 자산 축소에 대해서 힌트를 좀 주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조금은 실망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리고 간밤에 FOMC 결과에 대한 포인트 한번 짚어 주시겠어요? 네. 네. 사실은 그 금리 예상은 다들 이제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거보다 몇 가지 이제 기대했던 그런 바들이 있었습니다. 음. 그것이 뭐냐면은 금리 인하를 이번에는 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서 3월이나 5월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는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힌트를 줄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또 양적 긴축, QT에 관해서도 속도 조절에 관해서 언급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별도의 어떠한 문서를 공개할 것으로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러한 데 대한 언급이 없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물가 목표치를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기대도 있었는데 시장의 기대를 많이 좀 거기에 못 맞춰준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 좀 시장은 많이 실망한 듯한 그런 인상을 줬습니다. 따라서 오늘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뭐 2.2% 떨어졌고요. 다우와 근데 S&P도 이렇게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실질 금리 얘기도 나오긴 했고 뭐 고용 지표 얘기도 나왔는데 물가가 이제 좀 중요하다. 약간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물가가 2%대 한 번도 터치한 적 없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도 있었던 것 같고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막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시장에서는 좀 불확실해졌다. 도대체 금리 인하를 막는 요인은 뭘까라는 불확실함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간밤에요. 이게 찾아보니까 리스크 요인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 ADP 고용 보고서나 그 고용 비용 지수가 내려가면서 금리가 하락한 것도 있지만 미국의 지역은행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급락 46% 적자를 보이면서 급락했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뭔가 시장에서는 물가라든지 고용 시장에 대한 어떤 기존의 스탠스를 보고 가긴 하겠지만 미국 경제가 지금 좋아 보이지만 고용의 급작스러운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작년 초처럼 지역은행발 리스크도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미국 경제 상황 속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경제 지표 안에 숨겨져 있는 리스크 요인이 무엇이 있을지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기본적인 리스크도 사실 조금 많이 있죠. 지금 네. 뭐 여러 가지 그 아시아, 뭐 대만 그 총선 이후로 해서 아시아에서도 그렇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동에서도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조금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3면에 걸쳐서 지금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부채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지금 요새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그 이 부채가 굉장히 많이 확대될 경우에는 증가할 경우에는 무디스마저 이제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무서운 그런 가능성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한 가지는 지금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더 중요한 사항은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많이 부인했다는 거예요. 기자회견에서.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주식시장이 하락을 한 건데요. 그것을 본다면 신용 이벤트의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봅니다. 신용위협성. 네. 아까 부채 얘기를 좀 주셨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금리의 안정이 좀 약간 시장에 그래도 이제 금리가 안정이 될 수 있다. 금리 인하 시점이 그래도 상반기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았던 하나의 원인, 배경에는 물가의 하락도 있었지만, 얼마 전에 이제 그 분기
리펀딩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의 이제 정부 부채 얘기도 하셔서 얘기를 해보는데 1분기 국채 발행 규모가 7,600억 달러. 시장이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더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국채 공급량이 줄어들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럼 금리는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시장이 조금 더 물론 연준에 대한 스탠스가 보다 중요하지만 재무부에서 그래도 이 시장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슈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국채 발행이 좀 줄어들었던 그 배경 뭐가 있을까요? 지금 부채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많이 발행이 돼 있어요. 기발행 물량이 너무 많고요. 특히나 지금 부채 협상이 타결되고 작년 6월에 타결되고 이후에 약 10%의 부채가 늘었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작년 그 뎁실링 문제. 예. 부채 한도가 타결되고 난 다음에 타결되기 전에 한 31조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미국 총 부채가 정부 총 부채가 31조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 34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조 달러 정도 늘은 거죠. 이것이 한 10%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고요. 이것들을 미국 의회에서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들을 갖다가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더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는 이러한 막대한 부채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조 원의 이자가 이러한 정부 부채로 인해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도 재무부로서도 이러한 적정 국채 발행을 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국채 그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좀 주춤함에 따라서 이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더 부담이 많아졌거든요. 이자에 대한 부담. 그렇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높아져서 발행을 좀 연기했다라고 하면 금리가 좀 안정을 찾으면 또 언제든지 국채 발행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 적용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 용도죠. 용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발행을 좀 중지하고 있는데 그 미국 그 재무부 증권 발행, 그러니까 미국 US 트레저리죠. 발행을 보면 이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발행했다가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발행하고 이런 추이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어느 정도 그 심의가 끝나면 발행을 계속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발행을 한다라는 거를 안고 가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연준의 스탠스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후퇴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의 방향성 더불어서 그럼 다시 좀 돌아와서 1월 FOMC 이후에 전무님이 보시기에 연준은 언제 금리 인하의 시점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시는지 사실 이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좀 바라보셨어요? 글쎄요, 그 연준의 기준금리 오늘 그 파월 의장이 선을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네. 3월 달에는 힘들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단언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3월 인하가 힘들 것이라고 얘기했고 QT도 논의를 이번에 안 했다고 했어요. 맞아요. 이 얘기는 했지만 그 구체적으로 논의를 안 했고 3월 달에 가서 할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논의를 스케줄을 안 잡았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월이 아니라 5월 달 그리고 6월 달까지도 힘들 수도 있다. 이러한 지금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거거든요. 만약에 5월 달 3월 달에 S&P 리포트가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금리 인하에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만약에 인플레이션, 연준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 PC가 계속해서 3%대 이상으로 나온다면 아마 연준의 금리 인하도 늦어질 수 있다. 하반기로 늦춰질 수 있다. 이러한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PC 뭐 최근에 나왔던 코어 P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 전년 대비로 3%를 살짝 깨고 내려오긴 했지만 최근에 약간 불안한 건 주거비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공급망 이슈도 있었고 중소기업들의 어떤 지출이나 임금 협상에 대한 계획을 보면 약간 스티키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후반은 좀 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일단은 뭐 기대감이 조금 뭐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오늘 그 FOMC 회의 결과로 인해서 좀 후퇴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빠르면 3월, 늦어도 5월, 6월까지는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시장을 생각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지금 시장에 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은 이것을 늦출 때는 이것을 시장에 다시 반영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후퇴하는 이러한 증시나 여러 거래 종목에 있어서 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텐데요. 일단은 3월 달에 나오는 경기 리포트, SEP 리포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리포트의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준의 금리 예상, 점도표가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점도표를 본 이후에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간밤에 환율 시장을 체크 안 할 수가 없어요. 달러화가 소폭이었지만 사실은 약세를 보이다가 FOMC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급반등을 하면서 끝났거든요. 우리 시장한테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NDF 원달러 환율도 0.4%가량 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는 특히 외국인의 매수가 뭐 추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서 오늘 환율 시장에 따르는 변동성, 뭐 연준 그리고 FOMC 이후에 증시 급락이 우리 시장에 뭐 뼈아프게 또 다가올 텐데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월이 됐고요. 1,300원 위에 고착될 것이고 고착화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연준의 스탠스를 바라보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을 좀 체크해 보기 위함인데 전문의 보시기엔 어떠세요? 상반기 이제 한 특히 2월 그리고 3월까지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을 좀 좌지우지할 만한 변수가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지금 그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인 그런 네. 스탠스로 바뀌었습니다. 12월 FOMC는 굉장히 비둘기적이었죠. 금리 인하를 논의했다고 해서 세계 증시가 이렇게 훈풍이 불었는데요. 1월 FOMC를 끝으로 방향이 반전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달러를 갖다가 논의를 하자면 달러가 강세로 지금 전환한 상태예요. 게다가 지금 원달러, 달러원 환율은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문제나 아니면 국제 정치의 그런 문제를 상황을 지금 내포하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은 달러 인덱스 레벨보다도 상대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달러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당분간 이러한 달러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지금 기획돼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 전환을 갖다 준비할 수 있는 태세에 접어들었다고 어저께 이 일본 BOJ 의사록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전환 이후에 다만 일본은행은 당장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에서 플러스로 전환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천명한 상태고요. 다만 달러 강세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유로존의 약세입니다. 지금 유로 경기가 다시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그런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유로존 경기가 독일을 비롯해서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유로화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약세를 보다 보니까 가장 달러의 상대 통화인 유로화의 약세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점점 더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당분간 1, 4분기까지는 달러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3월 FOMC 이후의 결과, 금리 인하와 그다음에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그리고 유로존의 금리 조기 인상 여부를 본 다음에 달러 원 환율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까지는 달러 환율 이 좀 높은 수준 내지는 좀 상승할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증시에는 좀 악재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은 뭐 증시 얘기가 좀 나와서 최근에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본 니케이 225 이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뚫었다. 다른 모든 변수들을 제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증시 부양책이 나오면서 올라간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국내 증시에도 지금 최근에 정책적인 어떤 기대들이 많거든요. 전문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일본의 어떤 그런 스탠스가 우리나라의 정책 스탠스에 좀 같이 이제 오면서
금융시장을 좀 온기를 불어일으킬지 아니면 이제 환율을 말씀해 주셔갖고 환율을 보면 그래도 우리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아직은 조금은 전체적으로 이 어떤 유동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별로일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사실 달러 원 환율이요. 지금 높은 이유도 생각보다 높은 이유도 자본의 순유출이 더 많아서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해외 투자가 순유입보다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서해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플로우로 인해서 달러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그린 그 매수세 때문에 또 이제 국내 그 달러원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순유출 때문에 국내 코스피의 투자가 조금 정체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뭐 외환 시장이나 이러한 개선뿐만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투자 모멘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수정이나 그래서 오너십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이러한 개선책이라든가 아니면은 해외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고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먼저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시장이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뭐 미국이야 사상 최고치 갔다가 좀 풀백일 수도 있는 거고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증시는 1월에 코스피 기준으로는 5%, 뭐 코스닥 기준으로는 7%가 넘는 급락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아쉽습니다. 이제 1월 첫날 우리 증시 오늘도 조금 변동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2월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2월도 조금 아까 원달러 환율을 얘기하면서 1분기 때도 조금은 약간의 이제 노이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미리 듣긴 했습니다만 2월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이제 금융시장을 대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전무님은 또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네. FOMC 결과가 생각보다 많이 매파적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지만 세계의 그렇죠. 중앙은행 역할도 지금 하고 있는 사실상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결정은 모든 자산과 투자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금리 높은 고금리가 장기간 더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가 조금은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선별적인 투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배제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지 기준금리는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연준에서도 오늘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한 면도 같이 동시에 고려를 해서 좋은 투자 여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내에 있긴 있을 거다라는 어떤 스탠스는 비쳤고, 근데 그 시기에 대해서 사실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는 워낙 빠르게 반영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그러한 어떤 간극의 조정의 구간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간극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오버킬로 인한 경제 리스크가 더 소위 말하는 심화될 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제 연착륙, 경착륙 아니면 뭐 심각한 경우에는 뭐 경제 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신용 위기까지는 안 가도 신용 이벤트들이 이제 나타날 가능성은 조금씩 있습니다. 하지만 연착륙이란 용어를 갖다가 연준에서 쓰기를 회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회피하지만 사실상 연준의 목표 두 가지죠. 이제 고용과 그다음에 물가 안정. 그렇죠. 그 두 가지 중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CPI, PCE 이 두 가지 지표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는 상태에서 작년 말에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평균 성장률이 3.1%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연준의 어떤 결정에 타격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성장률이 물론 연준의 이러한 목표의 그 맨데이트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성장률이 주는 연준의 임팩트는 어느 정도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월에 가서나 금리 인하를 논의를 한다고 보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는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밤에 FOMC 결과 매파적이었다라는 뭐 한마디의 말로 좀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